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들. 저는 방문각 남부고시의 신예 박혜선입니다. 자, 이번에 지방직 어떻게 보셨나요? 잘 보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못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아마도 독해력이 좋으신 분들은 좋은 성적을 받으신 반면 오래 공부를 했다고 해도 독해력이 조금 아쉬우신 분들은 공부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총평을 들어가게 될 건데 여러분들은 독해력에 대해서 굉장히 잘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는 걸 일단 가장 두문법으로 두 갈씩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21 총평과 해설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일단 역공국어의 2021 지방직 총평 및 해설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제가 사실 표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좀 간단하게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어요. 등수를 지금 제가 매기고 있죠.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문제가 비문학 문제일 겁니다. 사실 2020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 작년에는 6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8문제로 확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8문제로 늘어나게 된 거냐면 추론적 독해가 2문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졌고 선택지의 길이도 좀 길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문학에 대한 훈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커리를 짤 때 이번에 7, 8월에는 놀랍게도 비문학이 굉장히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법을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제 양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부를 조금 해봤잖아요. 공부를 했을 때 뇌는 시험 직전의 것을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조금 비중이 줄어든 이 문법을 먼저 건드린 후에 그 다음에 독해를 점점 정복을 해 나가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 초반에는 7, 8호 문법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문학 부분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에 그 시험의 경향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비문학 부분을 잘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문학입니다. 문학은 보통 이렇게 5문제가 나와요. 최근 경향이 약간 문학은 지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현대 산문, 현대 운문, 고전 운문, 고전 산문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이번 연도에는 현대 산문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수필과 소설, 그게 2문제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현대 운문과 고전 운문이 복합된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고전 운문 2개를 비교 대조하는 문제거나 현대시 2개를 보는 그런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현대랑 고전을 복합으로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 고전 산문 한 문제. 그럼 고전 산문 춘향전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춘향전의 줄거리는 다 아시지만 춘향전에서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 부분을 발췌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것 또한 독해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 자, 그 다음 현대 산문도 한 문제 나오긴 했는데 제가 왜 여기다가 넣지 않았냐면 이 현대 산문 한 문제가 한자성어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짧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산문 한 문제가 딱 나왔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쓱 하나를 빼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죠? 독해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참고로 저는 독해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독해 수업을 하면 친구들이 오히려 눈이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7, 8월에 문법 할 거고 동영도 할 거예요. 좀 바뀌어진 그런 유형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으면 해서 동영도 할 생각이거든요. 독해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2개를 같이 들으시면 조금 더 지금 경향의 시험에 대해서 대비가 조금 더 잘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튼간 3위는 문법과 어휘인데 너무 놀랍게도 문법이 2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어떤 식이었냐면 문법이 4문제 정도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그쪽에서 4문제 그리고 이제 어휘가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문법이 2문제밖에 나오지 않았고 어문 규정 있죠.
어문 규정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사실 지방직 동영에서도 지방직은 특히 어문 규정에서 문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지방직 동영에도 이 어문 규정 문제를 진짜 많이 넣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문 규정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내년에도 분명히 문법, 어문 규정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아마 지방직에서 낼 것이다. 국가직의 경우에는 의문문, 형태론, 통사론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어문 규정은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 여러분, 이 어휘는 할 말이 되게 많죠. 제가 너무 속상해요, 저도. 어휘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사전에 뜻풀이가 나와 있는데 그게 답이 아니래요.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건 저도 너무 화나요. 그쵸? 그래서 오늘의 제 견해는 어떤지 이 어휘 문제, 단어의 뜻풀이 문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좀 아주 중하게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휘 문제는 두 개가 나왔어요. 어처구니 없는 단어의 뜻풀이 문제와 그리고 관용 표현의 문제가 나왔죠. 자, 그 부분에서도 이따가 해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화법 부분인데요. 화법 부분에 말하기 방식 플러스 내용 일치 문제를 물어보는 부분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화법의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었고 이 화법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독해 부분에 치중이 가 있는,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화법도 사실은 점점 독해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장문. 여러분, 장문 고쳐쓰기 요거는 거의 이제 고정이 된 것 같아요. 지방직과 국가직 그리고 모든 시험에서 요 장문 고쳐쓰기 이 유형은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할,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그런 유형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자성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산문에서 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총평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넣어놓은 해설지 있죠? 거기에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해설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지금 이렇게 해설을 듣고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소화하신다면 내년에 있는 시험을 더 잘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이에요. 여러분, 선택지 판단하실 때 그냥 눈으로 보고 넘기시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런 선택지를 봤을 때 옳다, 그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옳았을 때는 O, 아니었을 때는 X, 애매할 때는 세모를 쳤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우리 짧은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되잖아요. 생각을 잘 정리해서 딱딱딱 정확하게 푸셔야 되기 때문에 O, X, 세모 이런 식으로 꼭 표기를 하고 들어가 주시는 그런 습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X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처음에 이게 답이 2번인데 가볼게요. 결혼식이 몇 월, 며칠이야. 여러분, 이거 지방직 동영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 문제는 다른 교수님들도 다 냈을 거라서, 그쵸? 요거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였어요. 이 몇일은 이 세상에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며칠. 몇 월, 며칠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도 며칠이 쓰이고요. 우리 사귄 지 며칠 됐지? 했을 때 며칠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튼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며칠은 요거 절대로 안 쓰이고요. 다 요걸로 쓰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기출에 있었던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기출에 있었던 문제는 다 맞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셨죠? 기출 문제가 또 반복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얘가 아주 적절하지 않은 아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1번 볼게요. 바쁘다더니 여기 웬일이야? 여러분, 요거 오히려 요거면 안 되는 거 알죠? 웬일의 이 왜는 why라는 뜻이야. 요 말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요게 맞습니다. 어찌된이라는 의미예요. when이. 그래서 웬일이야는 맞는 표기이다. 여러분, 요것만 갖고 가면 조금 싱거우니까 요거까지 갖고 가자. 웬일, 웬만큼, 웬만치, 웬만하다 요거까지 가지고 가주세요. 요것도 다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요게 맞는 표기인지 보세요. 요거 맞는 표기 아니야. 아니에요. 요거 틀린 표기.
표준어가 아니에요. 웬간하다가 웬만하다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표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맞는 표기인 줄 착각해. 아니야. 이거 기출에 나왔어요. 웬간하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웬만하다의 잘못이에요. 그럼 웬간하다는 도대체 왜 나온 건가? 여러분, 엔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엔간하다의 뜻이 웬만하다랑 같은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변한 것 같은데 웬간하다는 절대 표준어가 아니라는 거. 요거 기출이 된 적이 있으니까 지금 쓱 흡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여러분, 굳은 살이 박인이 맞습니다. 박힌이라 그러면 오히려 안 돼요. 왜냐면 굳은 살이 박힌으로 가게 되면 이 시가 피동 전미사이기 때문에 굳은 살이 박음을 당해야 돼. 굳은 살이 박음을 당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안 돼. 그냥 박이다가 하나의 단일어예요, 단일어. 있어요? 그래서 박이다. 굳은 살이 박이다라는 말이 사전에 있어요. 그래서 굳은 살이 생기는 것을 굳은 살이 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힌도 안 되고요. 백이다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챙겨보세요. 해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네들의 각각의 뜻을 제가 슬쩍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그는 주말이면 으래. 여러분, 요거 아니죠? 요거 아니다. 여러분, 참고로 어문교정 배우실 때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어떤 단어는 맞고 틀리고를 어떤 친구들은 이거 너무 헷갈리니까 저 틀린 거 안 볼래요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반드시 틀린 표기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게 아니라 이렇게 으래로 단순한 표현이 맞다. 이거 얘는 이중모음이죠? 애는 단모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어문교정이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 제10항에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된, 그쵸? 모음이 단순화됐다는 건 요런 이중모음이 애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으래 그리고 캐캐묵은 요런 것들을 예시로 넣어놓았던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고요. 맞히실 수 있어요. 어문규정 부분에서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훈련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로서랑 로서를 비교 대조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다루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거 2개에서 틀렸죠? 요거 4번 골라서 틀렸을걸요? 1번, 2번 고르신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볼게요. 이번엔 옳은 것인데 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공부를 함으로써 1등을 했다 하면 공부를 통해, 공부를 열심히 함을 통해 1등을 한 거니까 이 로서를 를 통해로 바꿨을 때 말이 되면 이 로서거든요. 그런데 로서는 자격을 말해요. 그쵸? 그래서 나는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이럴 때 자격을 의미할 때 로서를 쓰거든요. 요건 괜찮았을걸? 언니는 아버지의 딸로서가 아니죠. 딸의 자격으로서죠. 그래서 이것은 로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대화 로서, 서로의 갈등을 풀 수 있을까? 아니지.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갈등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로서가 아니라 로서가 와야 됐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요거 2개는 아주 쉽게 푸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3번, 4번에서 이제 헷갈렸던 거지. 여러분 참고로 자 3번, 4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로서도 다의어예요. 여러분 다의어가 뭔지 알죠?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을 다의어라고 하는데 로서의 3번째 의미가 좀 볼만해. 뭐냐면 시간을 셀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3번, 4번이 바로 이 로서의 의미에 해당하는 예문이라는 거죠. 볼까요? 드디어 오늘로써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봤더니 오늘까지 그 일을 끝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까지로 바꾸셔도 돼요. 센 거잖아요. 샜는데 오늘까지 그 일을 끝낸 것이니까 이 로서는 아주 잘 쓰였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됐던 거죠. 쓰임이 옳은 것이니까. 그런데 4번을 볼게요. 시험을 치는 것이 이로서 3번째가 됩니다. 여러분 3번째라는 거 센 거잖아. 하나, 둘, 셋.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로서가 오면 안 되지. 얘는 로서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지만 아마 3번, 4번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틀렸었다는 거. 요 뜻을 하나 더 정립하세요. 자, 그러면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교수님 그러면요. 로서에 이런 뜻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럼 로서도 있나요? 로서도 있죠. 짠! 여러분 우리 로서도 살짝 정리하고 갈게요.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봅시다. 로서, 여러분 1번은 너무너무 익숙하죠. 자,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 요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요 놈 봐요, 요 놈. 예스러운 표현으로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나타내는 격조사를 바로 로서라고 한대요. 그래서 보세요. 이 문제는 너로서, 그러니까 너로서 시작이 됐다라는 의미지 시작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뭐뭐로부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뭐뭐로부터를 넣었을 때 시작이라는 의미잖아요. 요걸 넣었을 때 말이 된다. 그럼 얘는 로서가 맞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했던 거 어땠지? 아까 했던 부분에서 짠! 짠! 여기 보면은 로서 있죠? 요거는 제가 까지라고 했잖아. 요런 거는 이것까지 세 번째가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로서의 세 번째 의미는 까지를 넣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로서의 경우엔 뭐뭐로부터를 넣어보시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됐죠? 그래서 요 부분도 하나를 가지고 가셔주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입니다.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요거 할 말이 되게 많죠, 저 너무 화났어요. 단어의 뜻풀이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자, 참고로 일단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얘 일단 차치하고 2번부터 볼게요. 달포라는 건 이게 한 달이란 뜻이잖아요. 한 달. 한 달, 포는 좀 넘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맞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달포라는 단어는 사실 현대소설에서 굉장히 좀 나오는 단어였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고유어의 뜻풀이를 잘 푸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은 그거 보시면 돼요. 현대소설을 읽을 때 고유어가 굉장히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고유어를 쓱쓱 보면서 뜻을 정리하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끄저께 가볼게요. 그끄저께는 오늘로부터 사흘 전의 날입니다. 봐봐요. 이게 오늘이에요. 어제예요. 그리고 어제 그 전을 그저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끄저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오늘로부터 하루, 이틀, 사흘이죠? 그거 맞아요. 맞아. 그리고 해거리. 여러분 4번 고른 친구들이 좀 있는데 해를 걸렀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 너무 애매할 때는 속어법으로 가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저 너무 속상해요. 자, 반나절. 요거 너무 속상해요. 요거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출제 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나절이 아니라 한나절이에요. 한나절이 하루, 낮의 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1번은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근데 너무 열받아요. 봐봐요. 제가 이제 사전을 보여드릴 건데 그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엄청 열받으실 거예요. 짠! 자, 반나절 이렇게 있어요. 근데 틀리긴 틀렸네. 하루, 낮의 반인데 여기 한나절의 반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네. 그러니까 얘는 한나절이 하루, 낮의 반이죠. 그럼 반나절의 맞는 뜻은 한나절, 하루, 낮의 반의 반. 이게 반나절인 거야. 근데 어떡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두 번째 의미. 여러분 첫 번째 오는 의미를 중심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오는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야? 주변 의미 나오는데 뭐예요? 하루, 낮의 반 나오잖아요. 그럼 얘 뜻풀이 옳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 저는 여러분들의 편이긴 하지만 역사상으로 봤을 때 인사혁신처가 답을 바꾼 적이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아마 정답 없음으로 가지 않을까 살짝 생각이 드는 게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이랬다는 거죠. 달포 그끄저께 해거리의 경우에는 뜻풀이를 보시면 다 중심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나절만 유일하게 두 번째 의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출제자들이. 아, 나 알고 있었는데 2번부터 4번까지는 중심 의미로 되어 있지만 1번은 주변 의미잖아. 그러니까 얘가 좀 다르잖아,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얘가 답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출제 의도를 그렇게 정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는 다시는 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걸 만약에 맞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시험에서 단어의 뜻풀이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중심 의미뿐만 아니라 주변 의미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건 뭔가 우리의 운명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너무한 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간절하게 바라지만, 정말 이게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수험생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냥 이런 문제를 안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강사로서 조금 있네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중심 의미를 써놨지만 얘는 주변 의미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명백하게 하루낮에반이 한나절이라는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인정을 해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정을 해주면 좋겠다. 오케이. 자, 이제 문제 3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리셨으면 합니다. 요런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런 문제를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 부분에서 고득점을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여러분, 관용 표현에 대한 문제가 5년 안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관용 표현이 나오게 된 거예요.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관용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실 이 관용 표현은 거의 주는 문제였죠. 한국인이라면 각각의 관용 표현의 뜻을 다 아실만 하거든요. 다만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바꿔 쓸 수 있다고 해서 얘를 그대로 치환해서 읽어주시면 말이 돼요. 그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봐봐요. 그가 중간에서 호흡을 맞춰 물건을 쉽게 팔았다.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일단 이 관용어의 의미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주셔야 돼요. 자, 호흡을 맞추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같이 의향을 맞추면서 협동을 했다라는 의미죠. 연결해줬다라는 건 말 그대로 두 사람의 사이를 연결을 해준 거니까 요게 아니라 다리를 놓아가 와줘야지. 그쵸? 그래서 관용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쉽게 2번으로 푸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여러분, 5번은 무슨 작품이에요? 춘향전. 근데 춘향전은 여러분들이 아기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고전 소설이라서 되게 익숙할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춘향이가 그네를 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올려놓을 줄은 몰랐던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학 개념을 잘 적용만 하셨다면 쉽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문제 5번.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X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기억부터 리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가셔야 돼요. 자, 내가 굉장히 집중력이 높고 정확하게 개념을 잘 알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기억의 앞뒤를 보고 바로 가셔도 돼요. 니은의 앞뒤, 니은을 보고 바로 요거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약간 문맥을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렵고, 그리고 나는 솔직히 잘 모르는 것 같아, 조금 자신이 없어, 이러신 분들은 다 읽은 다음에 하나하나 가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가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집중력도 되게 낮고요. 근데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일단 집중력도 좀 안 좋고 머리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게 되고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설정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어떤 교수님들이든 훌륭한 그런 교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해주실 텐데, 어떻게 학습하면 된다 이런 거 지도를 해주실 텐데, 그거 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 아닌 거 아시죠?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가지고 가주셔야 되고, 문제도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셔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험을 해서 이게 내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 그 작업이 진짜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앞뒤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볼게요. 이때는 5월 단오날이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읽는지 잘 보세요. 배경이 나오면 봐주셔야 돼요. 5월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5월은 계절이 어떤 계절? 그렇지. 언제? 5월은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렇지? 봄이잖아요. 봄. 그러면 계절적 배경이 봄이다 하고 가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갈게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 이때 월매달 순양이 또한 시서음률이 능통하니 시랑 글에 능통하대요. 똑똑하네. 춘향 똑똑하네. 천중절을 모를 소냐? 여러분 물어보고 있죠. 하지만 알 거라는 걸 우리 알겠지. 왜냐면 시서음률이 능통한 똑똑한 춘향이가 천중절을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의문문을 썼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그냥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을 쓰는 것을 서리적 표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잖아. 천중절 당연히 안다. 요거를 의문문으로 그냥 표현을 한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리적 표현 쓰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춘향이도 천중절을 당연히 알 것이라는 점을 서술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요런 문제 잘 푸시려면은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저는 지금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요. 선택지를 분석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선택지가 되려면 요것도 맞아야 되고 요것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두 개의 연결도 봐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훈련을 잘 하시면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가 요거 맞죠? 그 다음 가볼게요. 추천을 하려. 여러분 추천이라는 것은 근의 타기를 말합니다. 근의 추자에 근의 천자예요. 추천을 하려고 향단이 앞세우고 내려올 때 난초같이 고운 머리 두 귀를 눌러 곱겠다가 춘향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네. 봉황색인 비녀를 단정히 메었구나. 중량. 장림 속으로 들어가디 녹음방초 우거져 금잔디가 촤르르 깔린 곳에 황금 같은 꾀꼬리는 쌍쌍이 날아든다. 여러분 그럼 바로 선택지로 가는 거예요. 비유법을 사용했다. 여러분 비유법 사용됐죠? 황금 같은 꾀꼬리, 꾀꼬리를 황금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법 맞습니다. 사용하고 음양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 여러분 아까 단어가 언제라 그랬죠? 봄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던데 이 녹음방초 있죠. 녹음방초. 요거를 사실 사전에 치잖아요. 그럼 녹음방초 뭐라고 나오냐면 여름에 풀이나 나무가 푸릇푸릇한 걸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때문에 말도 안 돼. 봄날 아니지. 여름날이지. 이렇게 푸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왜? 봐봐. 금잔디도 있잖아. 잔디. 요거 봄의 배경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꾀꼬리도 봄의 배경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기 5월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지역적인 부분에 꽂혀가지고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요런 사고방향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쳐야 됩니다. 편견을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없어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봄날의 풍경 맞습니다. 됐죠? 요거는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음양? 음양이라는 건 여자를 남자를 양이라고 하잖아요. 한 쌍의 꾀꼬리가 음양인 거야. 그래서 음양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한번 굴러 힘을 주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네를 타고 있어요.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발밑에 작은 티끌 바람조차 펄펄 앞뒤 점점 멀어가니 머리 위에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흔들흔들. 여러분 3번 바로 갈게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음성상징어 이거 뭐뭐 말하는 거지? 의성어와 의태어. 자, 여러분 3번 고르신 분들 제가 이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음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성상징어는 의성어는 얘기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성상징어에는 의태어도 포함이에요. 의태어. 모양을 흉내내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수님의 뱃살이 줄렁줄렁 이런 거. 소리가 나진 않지만 모습을 그렇게 흉내낸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거 흔들흔들 펄펄 이런 게 바로 의태어기 때문에 얘는 음성상징어가 사용됐다라고 꼭 봐주셔야 돼요.
요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의성어만 음성상징어라고 생각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정을 판 거고 여러분들이 함정에 들어간 거지. 절대로 이런 함정에는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문학 무료 특강에서 요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왔더라고요. 자, 그 다음. 춘향이의 그네 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 맞죠? 막 구르는 거는 그네 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맞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었어요. 자, 4번 가볼게요. 자, 무수히 진퇴하며 한참 논일 적에 시냇가 반석 위에 옥비녀 떨어져 쟁쟁하고 비녀비녀 하는 소리는 산호채를 들어 옷그릇을 깨트리는 듯. 그 형용은 세상 인물이 아니다. 형용이라는 것은 모양 형자죠. 그래서 그 모습이 세상 인물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그니까 춘향의 모습이 어땠다는 거야?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이런 의미죠.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천사 같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걸 가지고 4번을 볼게요.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 여러분, 이 편집자적 논평을 물어보는 건 거의 경련으로 있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속 중요했어요. 편집자적 논평은. 자, 편집자적 논평은 무엇이냐면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갑자기 갑툭튀해서 자기가 평가를 내리는 거야. 여기 보세요. 춘향이의 모습을 그냥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 뭐라고 해? 춘향 진짜 예쁘다. 세상 인물이 아닐 정도로 예쁘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서술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맞네요. 잘했어. 근데 어떡해요? 요게 틀렸네요. 요 뒤가 틀려서 틀렸네요. 춘향이의 내면적 아름다움? That's no, no. 여러분, 내면적 아름다움이란 건 이런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되게 성격이 좋다거나, 사람을 잘 배려한다거나, 이런 게 내면적 아름다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모습은, 외면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방직 시험은요, 이렇게 하나의 글자로 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쵸? 근데 이게 봐봐요. 하나의 글자 차이긴 하지만, 차이는 크죠? 의미의 차이는 굉장히 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동영을 여러 번 반복하면 이것도 여러분들 잘 숙련돼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문제 6번.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여러분, 이것은 화법 영역인데요. 동영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훈련을 한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가끔 이 대화 문제를 오히려 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독해의 한 일환이야. 오히려 이 대화 문제는 되게 쉽게 풀어야 되는 것이 정상. 어떻게 쉽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제 A 가볼게요. A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쓱 보세요. 왜냐하면 화법 문제는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뉘어. 하나는 말하기 방식을 정말 물어보는 거, 표현의 방식을 물어보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 자체를 물어보는 거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게 되게 쉬워요.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면 슬쩍 보고 하나씩 대조하면서 풀면 되는데 보니까 어때요? 요거는 내용에 관한 부분이죠. 그럼 얘는 하나씩 보면서 푸는 게 살짝 조금 어려워지니까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A. 지난번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자기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어떤 사람이 답변을 받았는데 연락이 없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자, 이제 B. 어떤 연락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어봤어. 이제 그랬더니 A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 제안서를 승낙했다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제안서가 승낙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네. 그냥 가볼게요. 그런데 후속 사업 진행을 위해서 지금쯤 연락이 와야 할 텐데 싶어서요. B. 글쎄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완곡하게 잠깐만. B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네요.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의 그 입장차가 다른 거야. A는 승낙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B는 그건 제가 봤을 때 완곡한 거절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해당 고객이 제안서 내용은 정리가 되게 잘 되었지만 여러분 항상 뭐뭐 하지만 뒤가 더 중요하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여러분 거기 이런 거 밑줄을 치면서 읽어주시면 좋죠.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아, 그러니까 B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네요. 요렇게 얘기를 했었네.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이랑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제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요게 바로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쵸? 그 다음 A.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한 것이지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한 건 아니지 않나요? 약간의 희망을 품고 있어. 답변을 할 때도 굉장히 표정도 좋았고 박수도 좋았고 그리고 목소리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보이듯 이 내용을 가지고 봅시다. 자, 1번입니다.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 제안서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했어요. 아니죠, 여러분. 동일하다, 모두, 항상 이런 거 나오면 구려야 돼. 확실히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야 되는 거죠. A는 승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B는 완곡한 거절이라고 봤기 때문에 동일하게라고 보면 안 돼요. 그쵸? 얘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을 제안한 사업에 대한 평가라고, 부정적인 평가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출제자들이 어떻게 선택지를 만들어내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참고로 요거는 A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누구의 이야기였죠? B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독해 제시문에서 두 대상이 나오고 그리고 그 두 대상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반대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두 대상이 있는데 그 두 대상의 의견이 반대야. 그러면 어떻게 선택지를 구성을 하게 되냐면 이 두 개의 대상의 주체를 바꿔버려요. 이렇게. 요거는 사실 주체가 A가 아니라 B잖아요. 근데 선택지를 만들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여기에 A와 B의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를 다른 식으로 설정해서 잘못된 선택지를 구성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선택지예요. 대조 제시문에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만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튼간 얘는 A는이 아니라 B는이기 때문에 땡. 3번.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 어떤 의문을 제기했죠? B가 봤던 내용은? 그렇지. 코로나인데 이전에 사업이랑 동일한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의문을 제기한 게 맞지. 그쵸? 그것을 근거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 판단하고 있죠? 고객의 답변은 요걸 보니까 거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맞네요. 그럼 답은 3번. 그래서 4번 한번 볼게요. A는 여러분 이거 제가 동영에서 엄청 냈던 건데 비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 뭐예요? 언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정 그리고 박수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비언어적 표현이거든요. 요것들을 바탕으로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이었잖아요. 그쵸? 비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하여 끊고 고객의 답변을 제안서에 대한 완곡한 거절? 뜻이 노노. 요거는 B의 입장이었고 그쵸? 이 사람은 승낙으로 봤죠. 박수도 쳤고 그리고 표정도 좋았으니까 승낙일 거예요. 이렇게 본 거니까 얘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지를 제가 얘기를 해보면 선택지가 이렇게 나와요. 뭐뭐를 통해, 뭐뭐를 바탕으로 하여, 뭐뭐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 두 개가 맞는지 틀리는지 두 개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지를 분석적으로 보셔야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우짜. 7번. 현대 산문 문제였죠? 젊은 느티나무라는 현대 소설이었습니다. 으짜. 일단 다 지울게요. 자, 일단 이렇게 보고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라는 그런 제시문을 따온 거구나 하고 들어갈게요. 자,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현대산문 어떻게 읽는지 알려드렸었는데 여러분 현대산문은 되게 쉬운 거예요.
어떻게 읽으면 굉장히 쉽냐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읽으세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나왔다. 그럼 뭐 동그라미, 그 인물과 반대가 되면 세모 이렇게 읽으시는 것도 좋고 그냥 단순히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인물이 나올 때마다 그 인물의 성격, 심리, 특성 그리고 그 인물들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소설을 읽으면 가장 심플하게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읽는지 잘 보세요. 갑시다. 무슈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다. 무슈리 나왔다. 인물 나왔네. 그 엄마도 나왔네. 근데 둘 다 재혼한 부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되게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 무슈리의 엄마는 처음부터 부부는 아니었던 거죠. 그쵸? 그리고 뒤에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나왔네. 그럼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봐요.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여러분 그럼 이 그는 무슈리지. 그러니까 이 엄마는 나의 엄마인 거야. 관계 설정 가능하죠? 근데 나는 무슈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무슈리에게 아빠라고 말하기가 되게 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는 그를 좋아할 뿐더러 여러분 갑자기 가쁜 문법 리을 뿐더러 붙이는 거예요. 리을 뿐더러는 하나의 어미죠. 여튼 할아버지 같은 이로부터 느끼던 것에 몇 갑절이나 강한 보호 감정, 부칭다움 같은 것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나는 무슈리에 대해서 플러스 감정, 마이너스 감정, 그렇죠. 플러스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그러나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 왜? 피가 안 섞인 거예요. 그냥 새아빠인 거야, 새아빠. 무슈리의 아들인 현규와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렇게 또 다른 인물이 나오면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현규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수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현규는 무슈리의 아들이에요. 새아빠의 아들이에요. 그럼 나는 현규랑 피가 안 섞였겠네. 그쵸?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순전한 타인이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피가 안 섞였다는 거지. 22살의 남성이고 22이래요. 나이가 나왔고 나는 18살의 계집아이. 그러니까 나의 성별은 여자네. 그리고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네.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 둘의 관계?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실의 전부이다.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 일, 그냥 말 그대로 이 팩트. 나와 현규는 오누이 사이고 둘이 남자 여자고 22살이고 18살이야. 근데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될까? 그 뒤에 답이 나올 겁니다. 가볼게요.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 헐, 뭐야 이거 조금 무서워지는데? 약간 집착의 감정인가? 모르겠어. 내가 그를 아무에게도 주기 싫대요. 요 말은 나는 22살의 남성 현규를 뭐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치, 짝사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약간 썸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않나? 얘네들 오누이잖아요. 그쵸? 큰일 났는데?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 바치고 싶지도 않아. 나 또한 다른 남자에게 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벌써 우리가 됐어요. 우리를 비끄러매는 형식이 결코 오누이라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왜? 어떤 형식이 있기 때문에. 둘이 법률적으로 오누이라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웃겨요. 이 젊은 느티나무가 1960년대에 쓰인 소설인데 그때에도 이런 혈연 모티프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참 재밌네요. 그다음 갈게요. 나는 또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일까? 그도 나처럼 본인을 조금 좋아했으면 좋겠다. 영원히 주기 싫다. 이런 감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지. 같은 일을 같은 즐거움일 수는 없으나 이 같은 괴로움. 왜 괴롭지? 오누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겠죠. 이 괴로움과 상관이 있을 듯한 어떤 조그만 기억, 어떤 조그만 표정 여기 쭉 봐주시고 여튼 울고 만다. 이렇게 끝나는 소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넘어갈게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나는 현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맞죠? 어느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죠? 자, 나는 또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란다. 여기서의 같은 일은 본인의 감정을 말하는 거거든. 그쵸? 오누이지만 약간 그 짝사랑하는 그런 관계.
같은 감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2번. 나와 현규는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라고 했죠. 순전한 타인. 피가 섞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법률상의 온누일 뿐이다. 그렇지. 요거를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3번. 나는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자, 감정 때문에 이렇게 나눠야 돼요. 오늘 우리 되게 좋은 거 배우죠. 선택지를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나요? 요거는 맞아요. 아버지로 부르는 게 좀 그렇다고 얘기한 건 맞아. 근데 앞에 있는 이유가 틀렸습니다.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발음해보지 않아서 습관이 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놓고 답은 3번이 돼요.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나는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률. 여러분, 사회적 인습 뭐죠? 피가 섞이지 않은 온누이는 온누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런 도덕률이 있잖아요. 그 도덕률보다는 현규에 대한 나의 감정에 충실해지고 싶어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O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울고 있잖아. 그치? 만약에 이 도덕률을 따랐다면 울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8번.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요거 선택지를 보니까 보이죠? 단순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적용하는 문제죠. 추론적 독해가 늘어났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시문을 잘 읽고 제시문에서 쏙쏙 조건을 빼서 여기에 적용을 하시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갑니다.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수동적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분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요.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지. 그러니까 수동적 사람들은 분란이 있을까 봐 자기 의견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공격적인 태도는 여러분 반대로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수동적인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잘 말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격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의견을 너무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공격적이라고 얘기하겠지. 공격적인 태도는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서 생각해서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남의 권리를 침해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다. 오, 완전히 반대네. 공격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곤 한다. 그러나 단호한 반응은 공격적인 반응과 다르다. 여러분, 그러나는 뒤에 있는 부분을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밑줄을 쳐주셔야겠죠. 단호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동적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못 지키고 공격적 태도의 사람들은 남의 권리를 침해하잖아요. 근데 단호한 반응 짱이네. 두 개 다 지켜주네. 내 권리도 지켜주고 남의 권리도 지켜주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수동 공격의 단점을 보완한 거네. 단호한 반응이. 그쵸? 자, 그럼 요걸 가지고 보면 적절한 것은 3번이죠, 여러분. 내 권리도 그리고 남의 권리도 지켜주니까 요거 먼저 일단 봐야겠네요. 그럼 실제로 연습해보세요.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어느 흡연자가 당신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묻고 있어요. 당신은 담배 연기를 싫어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싫어요. 그게 달갑지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내 권리도 찾아야 되고 남의 권리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 담배 피려는 사람이 필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고 그리고 내가 싫다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견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제 의견을 얘기를 했죠. 연기가 해롭잖아요.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드릴게요. 그렇네. 상대방이 담배를 피우겠다는 그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자기는 피해를 안 보고 있지? 나가서 펴라. 이런 말이니까 이게 바로 단호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왜 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이 되어서도 의사소통을 굉장히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업무의 선을 딱 정해주셔야 돼요. 제 친구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처음 딱 공무원 딱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니까 되게 힘들어하는데 부탁을 거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도 내 업무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잘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현명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번 볼까요? 좀 그렇긴 하지만 괜찮아요. 창문 열고 피우세요. 여러분 이거는 수동적이네요. 자기 의견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죠? 수동. 안 되죠?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요? 좀 참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공격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자신의 상대방의 권리를 완전 무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단호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러네요. 뭐라는 거야? 얘는 너무 애매모호한 반응이죠. 생각해보시고도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 요거 너무 애매모호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얘도 단호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 9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놀랍게도 오매불망이라는 거를 답으로 해서 동형에 낸 적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맞긴 맞았더라고. 사실 오매불망이라는 이 아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이유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는데 봐봐요. 한자성어는 보통 한자성어의 문제는 이 음을 안 주는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정을 했는지 한자에 이렇게 음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번 연도만 그럴 수가 있다는 거. 다음 연도에도 어떨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을 때 한자는 꾸준히 봐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7, 8월에 4주간 한자 강의를 열 예정이거든요. 한자가 너무 어렵다. 사실 한자는 본인이 외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정말 근본이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열 예정이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을 때 한자 차곡차곡 배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한자성으로 적절한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자, 일단 오매불망인 건 알겠죠. 오매불망이 뭐예요? 이거 깰 오자에 잘 매자에 그리고 바라볼 망자죠. 그러니까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는 건 손주를 기다리면서 그쵸, 손주를 잊지 못했다라는 의미니까 오매불망이 맞습니다. 자나깨나 잊지 못하는 거. 근데 여러분 사실 망운지정도 제가 그대로 냈었는데 또 나왔더라고요. 망운지정은 뭐냐면 구름을 바라보며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걸 망운지정이라고 하거든요. 아니죠.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아니고 영화미소라는 것은 뭐죠? 미소를 띈다는 거야. 꽃을 들고 미소를 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심전심. 마음이 통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배가절연이라는 것은 요거는 고사에 나오는 것인데 배가는 검은고를 키는 사람이었어요. 현이 검은고 현자거든요. 검은고를 켜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검은고의 소리를 잘 알아주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죽으니까 배가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검은고를 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배가절연은 정말 찐친, 정말 친한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아니죠. 손주 때문에 그런 거니까. 됐나요? 근데 요거 제가 여러분 요건 한자성어라서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시험 상황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슬쩍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박경리의 토지인데 가볼게요.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산문은 인물 중심으로 읽으라고 얘기를 드렸죠. 같이 한번 볼게요. 집안 내력을 알고 봄은 동기간에 진배 없고 성환이도 여러분 성환이가 나왔으면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인물 중심으로 읽는 게 가장 좋아요. 성환이도 이자는 대학생이 됐대요. 그럼 성환이는 뭐예요? 대학생인 거예요. 상의도 오빠같이 그렇게 알아놔라. 여러분 상의가 오빠래. 상의가 이 사람을 오빠라고 부른다는 걸 보니 이 새로운 인물 상의는 성별이 여자인 거예요. 됐어요? 성환이는 남자고 여튼 오빠같이 그렇게 알아놔라 하고 장씨 아저씨가 말했대요. 그럼 장씨 아저씨에 또 동그라미 쳐줘야겠지. 그러나 상의는 상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봐주셔야 돼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두 번째도 거부감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상의가 봤을 때 성환이는 마이너스인 거지.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냥 거부감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거부감을 느꼈다기보다는 이유가 나오네요. 제복에 거부감을 느꼈대요. 그럼 되게 신기하다. 성환이는
대학생인데 제복을 입은 걸 보니 제복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대학생인가 봐? 아니면은 대학교가 특수대학교거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거에 거부감을 느꼈대요. 학교 규칙이나 사회의 눈이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그들은 청춘 남녀였으니까. 호야 할매 동그라미 치시고 호야 할매가 또 나오고 입에서도 성환이의 이름이 나오기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하면서 이제 호야 할머니의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르는 문제였죠.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오매불망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여러분 여기서의 손주 때문에 눈물로 보냈다는 건 손주가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지? 이자는 성환이도 대학생이 됐으니 할매가 원풀이 한풀이를 다 했을 낀데 아프기는 왜 아프는고 옛말하고 하고 살아야 하는 긴데 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렸죠? 인물들의 간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인물들 각각의 특성을 보면서 읽어주시면 훨씬 좋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요것만 읽어도 괜찮았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문제 10번입니다. 여러분 가시조는 문학 특강에서도 했던 부분인데 그대로 나왔죠. 좀 특이해. 이 문제가 고전 운문과 현대 운문을 복합한 지문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고전 운문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대와 고전이 복합된 지문이 나왔던 것이 좀 특별하네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가 볼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어즈버 이거는 감탄사 아아입니다. 태평연월이 꿈이론가 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500년 도읍지라는 것은 고려의 수도를 말해요. 고려의 역사가 500년이거든요. 근데 필마라는 것은 뭐냐면 말을 세는 단위가 한 필, 두 필이에요. 그래서 필마라는 것은 말 한 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 고려 충신이 쓴 시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대시는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고전시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고전 운문은 배우셔야 돼요. 요것도 사실 고려 충신이 썼던 건데요. 고려 충신이 고려가 망한 후에 500년 수도, 고려의 500년 수도를 필마로 돌았다는 건 뭐냐면 말이 한 필인 거야. 보통 양반들이 행차를 하게 되면 적어도 3마리, 5마리의 말이 같이 가거든요. 근데 한 필의 말로 돌아왔다는 건 이 고려 충신이 이제 더 이상은 벼슬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여튼간 조선이 세워진 후에 이렇게 고려의 도읍지를 한 필의 말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외우셔야 돼요. 의구하다. 별표 치셨나요? 그리고 아래에다 쓰세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쓰세요. 변함이 없다. 의구하다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산천, 산과 시내, 요거 그냥 자연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자연은 변함이 없지만 인걸은 인재, 고려의 인재를 말해요. 고려의 인재는 간대가 없다. 그러니까 산천은 변하지 않지만 고려의 인재는 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조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태평연월이라는 것은 태평스러운 세월이라는 거예요. 되게 좋았다. 원래 고려가 되게 잘 살던 나라였는데 이제 꿈이구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죠. 됐나요? 자, 그럼 선택지를 볼게요. 여러분 선택지에 가도 있고 나도 있고 가나 두 개 다 있는 것도 있죠. 우리 지금 가를 읽었으니까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 1번 가. 가는 산천과 인거를 대비한 거 맞나요? 맞죠? 산천은 변함이 없고 인걸은 변했으니까 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사는 맞죠? 태평 연월이 꿈이다. 꿈이라는 건 허무하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아직 안 읽었어요. 자, 3번. 가나 모두 선경우정의 기법. 여러분 요거 정도는 반드시 알아줘야 되죠? 선경우정이 뭐예요? 경치가 앞에 있다라는 거죠? 경치가 앞에 있고 감정, 정서가 뒤에 오는 시장 전개 방식을 선경우정이라고 해요. 가가 진짜 그런지 볼게요. 맞네. 500년 도읍지를 돌면서 자연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변하지 않은 경치를 본 거잖아요. 그쵸?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경 맞습니다. 아마 선경 맞아요. 그리고 후정인지도 한번 볼까? 그치, 꿈이런가 하노라. 허무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선경 후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산천이 변하지 않은 경치와 그리고 허무함의 정서를 차례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성경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이에요. 가와 나 모두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밑줄을 쳐주시고 아래에다 쓰세요. 정형시 이렇게. 정형시라는 것은 정해진 형식의 시를 말해요. 참고로 고전시들 있죠? 고전시의 거의 대부분이 정형시예요. 아까 가는 시조이기 때문에 정형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가는 맞습니다. 가에 대해서 일단 봤고 이제 나에 대해서 봐야겠습니다. 나를 한번 볼게요. 아마 나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봉황수라는 이 시를 먼저 알고 푸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낡은 단청, 풍경소리 날러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구리를 마구 쳤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때요? 두리기둥이 막 벌레 먹었고 단청도 빛이 낡았어. 거의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 아니에요? 마이너스 이미지네, 마이너스 이미지. 시적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큰 나라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자. 옥자는 왕좌를 말하죠. 큰 나라를 떠받들다가 거미줄 쳤다는 건 망했다는 거죠. 그죠?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라를 섬기는 주의를 사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국을 떠받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지. 거미줄 친 옥자 위에 여의주 희로가 된 쌍용 대신에 2마리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 그러니까 쌍용을 올리지 않고 봉황새를 올렸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푸르른 하늘 및 추석. 여러분 추석이 우리가 아는 그 추석이 아니에요. 석자가 돌석자죠. 그럼 그냥 이렇게 읽어요. 돌을 밟고 가는 이렇게. 돌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패옥, 옥소리는 딱 봐도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좋은 게 없대요. 그러면 상황은 마이너스 상황이네. 아무래도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쳤다라고 하는 거 보니 나라가 망한 거네. 나라가 망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품성 옆에서 정일품, 종구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들 곳은 바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방황하고 있네. 나라가 망하고 방황하고 있네요. 아까랑 비슷한데? 그쵸? 이 고려 충신도 방황하고 있었잖아요.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의 호곡이라는 것은 슬프게 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봉황새의 자신의 슬픈 감정을 이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나라가 망한 뒤에 화자가 슬퍼하는, 한탄하는 그런 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2번 나부터 볼게요. 나는 쌍용과 봉황을 대비함으로써 사대주의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딱 끊었어요. 여러분 요거랑 요 봐요. 4번 가는 아까 맞다고 했죠? 나 모두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2번 아니면 4번을 고르셨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됐을걸요? 요 맞고 요거 맞다라는 건 알 거야. 일단 성경우정은 맞거든요. 볼래요? 나 봐봐요. 나에 보면 나라가 망한 경치를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눈물이 속된 줄 모름 양이면 호곡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찾는 거는 괜찮았을 거야. 요거 찾는 건 괜찮았을 거야. 가나가 둘 다 성경우정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1번, 3번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2번, 4번에서 이제 큰일 났을 거라는 거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푸셨어요?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선택지가 2개 남았을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런 경우 이거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잖아요. 2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적절하지 않은 정도가 큰지를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게 더 애매한가를 보시면 돼요. 많이 애매한 게 바로 답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게 더 애매한지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2번 쌍용과 봉황을 대비한 건 맞나요? 맞지? 쌍용 내리고 봉황을 올렸다 그랬잖아요. 봐요. 쌍용 대신에 2마리 봉황새를 틀어 올린 거죠. 그럼 쌍용은 안 올린 거고 봉황은 올린 거잖아. 그러면 대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요거는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건 사대주의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이 비판적 시각이라는 것은 막 사대주의가 잘못됐어 이렇게 비판하는 것만 비판적 시각이 아니잖아요.
이 사대주의로 인해서 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화자의 비판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큰 나라 섬기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비판적 시각이에요. 큰 나라를 섬기다라는 말, 그 말을 통해서 사대주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은 거미줄 쳤대잖아요. 큰 나라를 섬기다가 망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 비판적 시각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볼게요. 4번. 가와 나 모두, 나도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형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나는 현대시예요. 현대시. 현대시는 현대 시조를 제외하고 모두 다 형식이 자유로운 자유시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그래도 조금 막 아닌 그런 정도가 적어. 왜냐면 근거가 있잖아요. 나름의 근거를 우리가 들 수는 있잖아. 근데 문제 4번은 우리가 근거를 들 수가 없어. 왜냐면 나가 솔직히 말해서 현대시인지 아닌지도 애매하거든, 시험장에서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봐봐요. 벌레 먹은 두레기동, 빛내근 단청 풍경. 이렇게 교수님 3, 4조 아니에요? 4, 4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나의 정체를 아예 모르는데 요게 조금 맞잖아. 그럼 그냥 4번을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애매한 정도가 더 큰 것을 선택지로 고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모든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참것이슬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모르는 선택지 2개가 나왔을 때는 더 애매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얘는 그래도 근거를 댈 수는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4번이 답이었다. 현대시는 자유시이기 때문에 정형시가 아니라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답은 4번이었습니다.